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정조는 왜 끝내 외로웠을까요? 나폴레옹은 왜 모두를 잊었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권력의 그림자. 30편의 다큐 시리즈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석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승자의 기록 뒤편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천천히 그려보시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때는 1945년 4월의 베를린입니다. 지상에서는 막 쉴 새 없이 포탄이 쏟아지고 있고요. 건물들은 흉체도 없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죠. 맞아요. 평범한 시민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잿빛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도시 전체가 그냥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가는 아주 참혹한 붕괴의 현장입니다. 지상에 있는 백성들에겐 그 순간이 세상의 끝이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그 아비규환의 지상에서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간 깊고 어두운 지하 벙커 안, 거기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주 귀괴할 정도로 대조적이었죠. 진짜 소름 끼치게 고요하고요. 막 관료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겁니다. 방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탁자 위에 커다란 지도를 쫙 펼쳐놓고 서 있어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그는 이미 전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부대들을 향해 지도 위에서 손가락을 막 움직이면서 징격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죠. 참, 들을 때마다 믿기 힘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누가 봐도 명백한 그 순간에 그는 대체 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가짜 지도에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보통은 그냥 저 사람은 완전히 미쳤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아요. 단순한 한 개인의 광기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아주 치명적이고 필연적인 결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속의 끔찍한 독재자들을 떠올릴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그거거든요. 그냥 미치광이였다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우리랑은 아예 다른 종족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엔 그가 초래한 거대한 학살과 지상에서 죽어간 수많은 백성들의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결코 단 한순간도 그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네요. 네, 오히려 하는간의 심리가 어떻게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막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그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아주 상세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지상의 그 끔찍한 비명 소리가 어떻게 지하 벙커의 지도 위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소구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천천히 추적해보죠. 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1945년 벙커 안에서의 그 비현실적인 고집, 그 현실 부정을 이해하려면요,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찬란하게 성공했던 초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1930년대 초반의 독일 사회, 즉 바이마르 체제의 혼란 속으로 먼저 들어가 봐야 합니다. 네, 당시 독일 국민들이 겪었던 그 심리적 피로감과 절망의 무게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1차 세계대전 패배의 굴욕은 차치하고서라도요, 당시의 초인플레이션은 정말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거든요. 아,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지폐를 막 산더미처럼 싣고 가야 했던 바로 그 시기죠. 네, 맞습니다. 지폐가 그냥 땔감으로 쓰이던 시절이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길에 커피를 주문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내 차례가 딱 되었을 때 커피값이 2배로 뛰어오르는 세상입니다. 와, 그건 정말 끔찍하네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가정이 문자 그대로 박살 나고 있었던 거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그 타는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극도의 경제 불안과 붕괴 속에서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은 수많은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었어요. 맨날 복잡한 토론만 하고 더딘 타협만 반복하고 있었죠. 당장 오늘 저녁거리가 없는데 정치인들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대중의 심리가 그렇게 극한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요. 사람들은 복잡하고 지루한 민주적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 당장 눈앞의 고통을 끝내줄 단호한 방향을 원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나를 구원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죠. 나치는 바로 그 대중의 본능적인 공포와 갈망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질서와 재건이라는 막 아주 강렬하고 단순한 언어로 권력을 쥐게 된 거네요. 대중의 불안을 먹고 자란 권력이랄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벌어진 일들이 심리적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1930년대 중반에 라인란트 재무장이나 오스트리아 병합 같은 엄청난 도박을 감행하자면 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무모한 짓이었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요. 당시 독일 군부의 장군들조차 아니 이러다 프랑스나 영국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완전 끝장납니다. 라면서 극구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100% 자살행위였거든요. 예, 히틀러는 그 장군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방관하면서 그의 배팅이 모두 적중해버렸어요. 대박이 난 거죠. 여기서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바로 그 지점이 한 인간의 뇌 구조가 엄청난 오만함으로 재편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 오만함으로의 재편이요? 네, 주변의 최고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자신의 직관대로 밀어붙여서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성공을 연달아 거둔 겁니다. 와, 이거 들으니까 막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떠오르네요. 어떤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요. 주식시장이나 카지노에 난생 처음 간 초심자가 있다고 해보죠. 시장 분석가들이나 주변 지인들은 지금 들어가면 진짜 위험하다고 막 말리는데 본인은 그냥 자기 느낌, 그 삐를 믿고 전 재산을 베팅합니다. 아, 네. 그런데 운 좋게 축에 따버린 거군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3번, 4번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처음 한 번은 스스로도 내가 운이 좋았지? 라고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그 무모한 도박이 여러 번 연속으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요. 인간의 뇌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현실을 막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군요. 네, 자신의 직관이 남들은 보지 못하는 절대적인 법칙이나 어떤 천재성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게 되는 거죠. 성공의 기억이 오히려 나중의 판단을 수정할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초기에 그 환해한 성공 경험들이 나는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말리는 저 장군들이나 전문가들은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한 겁쟁이들일 뿐이다. 라는 위험천만한 심리적 구조를 머릿속에 형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 없으신가요? 자신의 판단이 막 연속으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해주는 충고를 그냥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해 본 적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심리적 오류죠. 근데 만약에 최고 권력자의 자아가 이런 무결점의 환상에 빠져버린다면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객관적인 시스템 자체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개인의 오만함만으로는 국가 단위의 오판이 끝까지 유지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심리적 확신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 자체를 눈멀게 만들었는지 권력의 구조적 문제로 주제를 좀 확장해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934년에 독일에서 아주 기형적이고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독일 국방군의 모든 군인들이 국가나 헌법이 아니라 아돌프 히틀러라는 개인에게 직접 충성을 맹세하도록 서약의 구조를 아예 바꿔버린 겁니다. 헐,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개인의 사병으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조해 보자면요. 군대라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의 전력이나 적의 동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대로 윗선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충성의 대상이 헌법이 아니라 지도자 개인의 의지로 바뀌면서 장교와 관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진실이 아니라 총통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거기에 대대적인 선정과 언론 검열까지 더해졌잖아요. 맞습니다. 대중의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은 물론이고요. 지도자에게 올라가는 내부의 정보조차 철저하게
좋은 소식은 막 부풀려지고 나쁜 소식은 축소되거나 은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두려워도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거짓복을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니 당장 내 부하들이 수만 명씩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고 있고 우리 사단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이런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불호령이 무섭다고 진실을 숨기면 당장 내일 자기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일리 있는 의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죠. 하지만 공포가 조직 내에서 관료주의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혹시 우리가 흔히 겪는 직장 생활의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한번 비유를 들어주시죠. 예를 들어서 성격이 극도로 독단적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번 분기 실적이 완전히 박살나서 그 보고서를 들고 사장실 문을 열어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마음 같은 걸까요? 네, 그 상황에 불이익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를 더하면 아주 정확해집니다. 사장님 방에 들어가서 우린 망했습니다. 사장님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단지 해고당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독일에서는 패배주의자나 국가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최전선의 지휘관들도 사람이기에 당장의 전투에서 지는 것도 무섭지만 당장 오늘 밤 상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게슈타포에게 끌려가는 공포가 훨씬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었던 겁니다. 와, 그러니까 보고서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적의 공세가 거세지만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방어선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에 계속 물을 타서 포장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불이익에 대한 공포가 시스템의 자정작용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과거 나폴레옹의 사례를 가볍게 끌어와 비교해봐도 비슷해요. 나폴레옹도 그랬나요? 네. 눈부신 승리들이 만든 과신, 그리고 권력의 집중은 결국 현실 감각을 떨어뜨리죠. 주변에 예스맨들만 남게 되니까요. 절대 권력 아래에선 진실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단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할 뿐이죠. 진실이 도달하지 못할 뿐이다. 와, 이 말이 진짜 뼈를 때리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된 온실 속에 있던 권력도요. 결국에는 도저히 가리거나 숨길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실패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바로 1942년에서 43년에 걸쳐 벌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쟁사의 정말 끔찍한 전환점이죠. 맞습니다. 완벽하게 차단된 온실 속의 권력이 심리적 붕괴를 겪는 시발점이었죠. 독일 제6군 전체가 소련군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어서 괴멸당한 결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대패였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 그러니까 최전선의 젊은 병사들이 겪은 고통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식량도 탄약도 없이 고립되었으니까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굶주림과 동상으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수많은 가족들은 또 어땠을겠어요? 아들이 남편이 그 얼어붙은 지옥에서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참담한 말입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후퇴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하지만 히틀러는 후퇴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한 번 점령한 땅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아주 병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니, 전략상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시점부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군사적 후퇴나 전략의 유연성을 지도자 스스로 나약함이나 배신으로 규정짓기 시작했거든요. 군사 전략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문제가 되어버렸군요. 네, 전쟁이 냉철한 전략의 영역에서 오로지 지도자 개인의 의지와 고집의 영역으로 완전히 변질되어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요. 이쯤 되면 패배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일까요?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는 철저한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비슷한 감정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친구나 연인이랑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다가 어느 순간 속으로는 아, 내 논리가 틀렸구나. 내가 오해했네?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 네. 아차 싶은 순간이죠.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할 것 같은 그 이상한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본 기억 혹시 한 번쯤은 있으시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주 날카로운 비유네요. 근데 그 고집의 스케일이 한 국가의 명운을 준 독재자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서쪽 전선마저 붕괴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7월에는 내부 암살 시도까지 겹치게 됩니다. 아, 7월 20일 사건 말이죠. 영화로도 유명한 그 폭탄 테러 사건이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히틀러의 내부 불신과 현실 부정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믿었던, 아니 믿어야만 했던 군부의 핵심 장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배신감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 배신감이 극도의 편집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조금의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다 자신을 암살하려는 배신자로 보이게 된 거죠. 비판은 완전히 제거되고 지도자는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전선에서의 그 거대한 붕괴를 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과 공포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결과가 결국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베를린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전선에서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결과가 그 밀폐된 공간에서 가장 귀괴한 형태로 나타나며 절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다시 1945년 4월의 벙커 상황입니다. 위에서는 백성들이 잿더미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지하의 총통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쇠약해져서 손을 파르르 떨면서도 이미 사라진 부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측근들은 극단적인 긴장과 공포 속에서 그 미친 연극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아무도 카카, 부대는 전멸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섬뜩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지도자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완벽하게 동일시한 사람에게 패배의 인정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자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세계관과 존재의 이유가 산산조각 나는 거죠. 자아의 붕괴. 그래서 뇌가 그걸 방어하려고 아예 현실을 지워버리고 지도 속의 환상을 진짜로 믿어버린 거군요. 네. 프랑스 혁명기의 로베스피에르 사례와도 제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그 혁명가요? 맞습니다. 혁명의 순수성을 향한 집착이 결국 비판을 다 제거해 버렸고 완벽한 고립을 낳아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죠. 비판이 제거된 권력이 현실 수정 능력을 잃는 구조는 시대를 먹론하고 참 비슷합니다. 결국 4월 30일 자살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평생 동안 비판을 밀어내고 세상을 오직 자기 뜻대로만 읽어온 그 구조의 습관이 뼛속 깊이 남아서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에 가짜 지도를 택한 거군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스스로 눈을 가린 권력의 가장 비참하고도 필연적인 결말이었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천천히 살펴본 이 끔찍한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말입니다.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찾아야겠죠. 네, 히틀러의 그 끔찍한 역사적 책임,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흘려야 했던 그 헤아릴 수 없는 피와 희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범죄죠. 네,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미치광이 한 명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초기 성공이 권력 집중을 부르고 비판을 제거하고 정보가 왜곡되면서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구조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아주 선명한 거울이니까요. 전문가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지 과거의 전쟁사나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정치 집단이나 상명하복만 강요하는 기업 구조,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일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도요. 네.
비판을 차단하고 나만의 온실에 갇히는 고립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권력이 높아질수록 혹은 내가 조금만 성공을 거두어도 진실이 두꺼운 벽에 막히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치라면 말이죠. 참 씁쓸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직을 만들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내 자존심을 긁는 뼈아픈 조언을 강제로라도 내 귀에 들리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우리 마음속에 어둡고 밀폐된 벙커에 완전히 갇혀서 가짜 지도를 진짜라고 믿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꼭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화두입니다. 오늘 지상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하로 숨어버린 권력의 구조를 찬찬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생각을 깨우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전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슬픔을 딛고 피어나는 생명, 단단한 뿌리가 내린 희망.